지금 이제 강의가 중반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자유에 비춰본 세 가지 이념인데 한번 목차를 볼까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 문제고, 그 다음에 공화주의, 공동체주의. 전부 다 이게 반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를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보수주의도 사실은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원래 자유주의를 싫어했습니다. 우선 문제를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념을 인식론적인 토대로 해서 이념을 분류를 한 겁니다. 인식론이라고 하는 게 아마 가장 근원적인, 철학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념을 분류를 했습니다. 뭐 국가의 과제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가장 근원적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진화론적 자유주의하고 합리주의적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요게 구분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분명히 지금 모든 지금 패러다임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진화론적 합리주의, 즉 스코틀랜드 계몽주의하고 그 다음에 합리주의적 자유주의, 이걸 전혀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분하지 못하고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합리주의적 자유주의입니다. 로크라든지 권리론이죠. 벤삼이라든지 프리드먼 공리주의라든지 칸트라든지 이쪽 부분들을 전부 다 비판을 해버렸습니다. 반자유주의자들이. 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이 그거는 근대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요 구분을 아주 정확히 이걸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인류 사회의 이 패러다임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있다. 인류의 미래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 있다는 식입니다. 제가 믿는 거는. 이쪽에 칸트라든지 로크라든지 이쪽에는 좀 허술한 데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게 선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인간의 합리성에 너무 치중을 했기 때문에 계획 경제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풀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사회주의, 삼인주의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이게 존 스튜어트 밀, 롤스 케인스 뭐 이쪽으로 전부 들어가는데, 요 합리주의 문제입니다. 합리주의. 그 다음에 이제 경험주의로 들어가는데, 이게 진화론적 합리주의하고 보수주의가 이게 인식론적으로 보면 같은 토대, 같은 바탕에 놓여 있습니다. 경험주의죠. 경험주의, 이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데, 분명히 구분할 것은 보수주의는 이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부정을 해버립니다. 이성이라는 걸. 이성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반에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죠. 이성의 남용이나 오용을 방지를 해라. 이성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론을 따지는 거.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고 미래를 예측하고는 전부 다 합리적인 이성의 역할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너무 과용하거나 오용을 하지 말아라. 남용하거나 악용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계속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성이라는 걸 전혀 믿지는 않습니다. 이론이 없지 않습니까? 이론 만들기 싫어합니다. 이론이라는 게 있고, 원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프린시플이라는 게 없습니다. 보수주의는. 뭐를 원칙으로 하느냐 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라는 건 이론적인 토대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주의에서의 어떤 제도가 좋으냐 하는 문제는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제도가 얼마나 오래되어 있느냐, 롱게비티입니다. 롱게비티를 기준입니다. 이게 버크가 그랬습니다. 버크의 주장이죠. 롱게비티. 이게 어떤 제도가 좋으냐 하는 걸, 나이 먹으면 오래될수록 좋은 겁니다. 그에 반해서 트래디셔널리즘이 있습니다. 전통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전통이라는데,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나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만큼 정착되어 있느냐, 한 사회에 정착되어 있느냐, 이제 그런 중심으로 따져나갑니다. 얼마만큼 전통이 정착되어 있는 전통, 이걸 이제 좋은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막스주의에서 이쪽에 이제 여기 주의주의죠. 이게 뜻이 있으면 다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주의주의라는 게 뜻이 있으면 다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공산주의하고
민족주의가 다 그렇습니다. 민족주의나 공산주의 이것이.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뇌가 점을 찍는 게 있습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죠. 민족주의하고 공산주의 사이에 점선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삼인주의하고 합리주의적 자유주의하고 그 점선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주의에서 그 보수주의하고 진화론적 자유주의, 이걸 점으로 찍어 놓았습니다. 그 점을 찍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서로 융합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융합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융합 가능성이다. 정당들을 보면 여러분들 민족주의 정당하고 공산주의하고 결합 안 합니다. 연립 안 합니다. 그렇죠? 연립 안 하죠. 연립 안 하고, 그 다음에 연립 안 하는 것이 합리주의적, 로크나 칸트나 이쪽 지역하고 삼인주의하고 연립합니다. 유럽사회 연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유주의자들, 유럽사회에서 자유주의자들, 예컨대 독일이 삼인당하고 자민당하고 연립하는, 이게 적대감을 갖는 거죠, 적대감. 이게 참 적대감이 아니라 친화적인 겁니다. 친화적이다. 삼인주의하고 합리주의적 자유주의하고 친화적이고, 민족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보수주의하고 진화론적 자유주의하고, 이게 좀 약간 친화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놨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누가 만들어 놓은데, 하이에크의 그, Constitutional Liberty를 자유함정 제일 뒤에 보면, 왜 나는 보수주의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때에 쓴 이 가치 삼각형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뽐따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좀 더 내가 세분화시켜버렸습니다. 이건 이념 삼각형이라서 많이 인터넷에 떠다니대요. 이게 내 이름은 안 떠있지만. 자,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자유주의, 여기서 여러분들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제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의 자유주의로 생각을 하십시오.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합리주의라든지 칸트, 그 다음에 로크, 노직 이런 사람들은 프랑스 계몽주의입니다. 프랑스 계몽주의가 인간 이성을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인간 이성에 대한. 그러니까 신에로부터 해방이 된 거죠. 신으로부터 독립이 됐습니다. 갈 데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죠. 인간이 최고다. 인간은 신의 경지에 놓은 겁니다. 신의 경지에다 놓고 이 인간만 놔두면 이제 그래서 신으로부터 이제 떠나버리는 거죠. 신으로. 인간의 이성, 리슨이라고 하는 거, 대문자 리슨입니다. 대문자 리슨.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때 이제 진화론적 합리주의와 합리적 자유주의, 진화론적 자유주의와 합리적 자유주의, 이걸 구분한 것. 진화사상입니다. 진화사상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진화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윈 이전에 벌써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다윈 진화사상을 가지고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또는 행동 규칙이라든지 화폐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생적 질서와 같은 맥락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론하고 합리론이라는데 제 책을 보면 제가 국가란 무엇인가의 그 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분류한 것이 존 로크를 중심으로 한 권리론적 자유주의, 그 다음에 칸트를 중심으로 한 칸트라든지 훔볼트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중시하는 미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합리주의자입니다. 합리주의적 자유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적 자유주의가 이제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다뤘던 것은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휴미죠. 데이비드 휴,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하이에크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헌정론인데 그건 좀 다른 거죠. 헌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왜 헌정론을 다루느냐면 자유주의를 어떤 식으로 달성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뤘거든요. 자유주의라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달성하려면 헌법을 통해서 달성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제4장이 헌정론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헌정론인데 저는 제 마지막 결론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적어도 하이에크하고 미국의 데모크라시인 아메리카를 쓴 토크빌이 있습니다. 토크빌 이 두 사람이 그래도 이게 모든 이론들, 지금까지 비판한 앞으로 지금 보수주의라든지 또는 공화주의라든지 공동체주의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포섭할 수 있는 이론이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포섭할 수 있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적인 인간과는 뭐가 같으냐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거 비슷하냐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배우는 거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비로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사회의 함수죠. 사회의 함수를 봅니다. 사회의 함수. 그런데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에서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독립변수로 봅니다. 독립변수로 보고 사회가 이성의 함수로 봅니다. 이성에 의해서 인간 사회를 좋은 사회, 나쁜 사회, 좋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분류가 하나는 마크스 사회주의로 넘어갔고 하나는 이쪽에 칸트나 칸트 쪽으로, 칸트나 로크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룰 부분은 이제 자유주의, 보수주의, 공화주의, 공동체주의 이 네 개의 패러다임이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떤 관련성이 있고, 상호 어떤 관련성이 있고, 이제 어떻게 서로 다르냐 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 와서는 저는 역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고, 미국 얘기가 굉장히 나옵니다. 공화주의 얘기, 공화주의는 원래 미국 얘기인데, 미국에서 나오는데, 역시 공화주의는 아니고, 공화주의 이전에, 공화주의보다는 공화주의를 극복한 게 역시 저는, 토크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크빌이 이게, 공화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관련되었습니다. 정치, 폴리티컬은 공화주의 정치에서는 좀 다릅니다. 공화주의 정치에서는 다르지만 그러나 공화주의적인 인간관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그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다. 그리고 하이에크가 이어졌다.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별종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자, 그럼 이제 보수주의 혐오입니다. 보수주의. 뭐라고요? 누가 얘기를 해도 이 보수는 변화를 싫어하는 거고 계획을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변화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안정입니다. 안정. 스테이빌리티입니다. 안정. 사회의 결속입니다. 사회 결속.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이 보수적인 사고 패턴에서 나옵니다. 좌파에서는 사회 통합이라는 별로 안 쓰거든요. 좌파에도 안 씁니다. 이쪽에 보수층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사회 통합, 결속, 안정, 사회 통합, 안정, 사회적 결속입니다. solidarity.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이 결속이라는 게 이제 사회를 보는 시각도 유기체로 보죠.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사상이 자유의 극대화가 아니라 자유의 극대화가 아니다. 기준 질서의 안정이다.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자유의 극대화가 아니라 자유하면 이게 변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죠? 역동적입니다. 사회라는 게. 역동적이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공포심, 변화에 대한 혐오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주 심리적으로 그런 요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싫어하죠. 변화에 대해서 싫어하고 낯선 것,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있습니다. 인간한테는 근본적으로 그런 게 좀 깔려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워낙 원시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척박한 삶이었거든요. 척박한 삶을 지내는 도중에 그때 이제 인간의 그 본능적인 것, 심적인 구조가 이제 그때 형성된 게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이 왜 보수주의가 이게 변화에 대해서 공포를 갖느냐, 아니면 낯선 것,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공포를 갖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인간 이성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거죠. 전혀 알지 못한다, 여기. 변화에 대해서 알면은, 변화의 결과에 대해서 알면은 변화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죠. 보수주의자들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굉장히 낙관적이죠. 미래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도 낙관적일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여기서도 이제 낙관적으로 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특유한 거죠.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미래에서 가장 낙관적이었던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했죠. 미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그게 저는, 그런, 보수주의가 아니라 그 사람은 역시 자유주의였죠. 보수주의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이론을 끌어다 보수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이론을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시에는 이론들이 케인스 이론 실패를 했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국이 그렇습니다. 영국이 완전히 실패를 했을 때
도대체 새로운 이론이 어디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케인스 가지고 처음부터 들었는데 케인스가 안 듣거든. 그러면 새로운 이론들이 뭐가 있느냐 찾았습니다. 그게 그래서 오스트리아파 찾습니다. 하이에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파가 제일 그래도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던 초기에 발전됐던 것이 영국입니다. 영국이었고 그 이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전하죠. 미국에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을 수락하기보다는 내가 현재가 나쁘다고 해도 이를 견디고 참는 것이 더 좋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에서 주는 내가 어떤 것을 주느냐, 변화해서 주는 거하고 변화했을 때의 그 장점하고 변화했을 때의 단점, 변화해서의 긍정적인 거가 변화한 결과가 나쁜 것, 이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은. 왜냐하면 이성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데,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이성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 전통에 대해서 블라인드하게 맹목적으로 신비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론의 부정, 추상적인 것 부정 전부 그렇죠. 수상적인 거 굉장히 싫어하죠. 경험의 중요성, 그 전통의 중요성입니다. 온고지신하고 똑같은 거죠. 온고지신. 우리 동양사회에서 말하는 온고지신, 뭐 신자, 지신, 뭐 그까지는 안 갑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온고해서 과거의 것을 따지고 이렇게 따져서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거기까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도 없습니다. 온고입니다. 온고. 보수주의자들이 그런 거죠. 과거 해고적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소크라테스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처형당했습니다. 왜? 그 당시 보수주의였기 때문에 처형당합니다. 자유주의였으면 처형당하지 않았죠.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를 설명할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자유주의였다고 했으면 안 죽었어. 그 다음에 안 죽었습니다. 근데 보수주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죠. 자유주의였으면 결코 소크라테스가 죽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인의 박해. 이것도 역시 보수주의죠. 새로운 거였거든요. 대원거래 우의정 척사 사상. 이건 뭐 완전히 보수주의죠. 새로운 물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 싫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세계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들 하죠. 특히 좌파들 두려워한 걸 보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는 이제 뭐 불평등 문제 때문에 이제 두려워한 거지만, 이 보수주의자들,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금단 정권,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유상인들. 이거 전부 다, 국가가 허가해준, 뭐죠. 그 시전 상인들이 그냥 막 전부 박해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역시 보수주의입니다. 어떤 제도가 좋은 제도인가? 평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평가 제도. 모든 이념들한테는 특유하게 자기 고유한 제도의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평가 기준이 제도의 나이입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 이거죠. 버크가 그렇습니다. 버크가 왜 자유무역을 좋아했겠습니까? 자유무역. 버크가 왜 자유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무역이 이러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없애버린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영국 사회에서 자유무역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됐었죠. 그동안 뭐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근데 지금 와서 이걸 버리고 보호무역적으로 간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크의 기준이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제도라는 것, 그거죠. 꼰대 정신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꼰대 정신. 보수주의 꼰대들. 이게 올해 나이 먹었다 이거죠. 나이 먹었다. 그 다음에 전관예우도 그렇습니다. 전관예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보수주의 사고죠. 그 다음에 튀는 행동 싫어하죠. 튀는 행동. 건방져 이러죠.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그 자유무역이라든지 자전권 관행 이거는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허용한다라는 얘기죠. 전통주의 있습니다. 사회 속에 제도가 구현된 것, 사회 속에 얼마만큼 어떤 제도가 있는데 오래됐다고 해서 이게 전부 보수주의자들이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오래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회 속에 얼마만큼 널리 정착되어 있느냐 하는 걸 중시하는 거죠. 전통주의라는 게 그겁니다. 근데 전통들이 갈등할 경우에는 이거 도대체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죠. 예를 들면 그겁니다. 농경사회의 전통, 그 다음에 농경사회와 오늘날에서 벌었습니다. 농경사회가 있습니다. 농경사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시장 모랄적인, 시장 교환적인
그 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선택하느냐 이거죠. 두 개의 전통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게 뭐 할 수가 뭐 손 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케인스주의입니다. 케인스주의.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케인스주의를 처음부터 수락해가지고 도입한 건 아닙니다. 케인스주의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케인스주의가 유럽 사회에 막 확산됩니다. 특히 영국 사회죠. 영국, 미국. 그게 원래 정착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케인스주의를 받아들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영국 전형적이죠. 그 다음에 We are all 케인시안이라고 했던 누구죠? 닉슨 보수주의죠. 우리는 모두 다 케인시안이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왜냐하면 케인스주의가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지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보면 뭐 개혁적 보수라 하는 얘기입니다. 개혁적 보수다. 어떤 방향으로 개혁하느냐? 방향이 없습니다. 보수주의 어떤 방향으로 개혁하겠느냐 이거죠. 개혁적 보수주의라고 했을 때 그 이제 좌파에 무릎 꿇습니다. 좌파 이념들이 막 확 밀려오고 전 세계적이다. 그러니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해서 결국 우리가 모두가 다 케인스아인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좌파들하는 것도 바로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좌파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게 보수죠. 원칙이 없습니다. 고수할 원칙이 없습니다. 보수주의 사회관입니다.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유기체로 보는 거죠. 유기체의 특징이 그겁니다. 유기체의 특징이 응집력입니다. 인간 한 몸을 하나 보십시오. 인간의 각 기관들 보면 응집력이 대단하죠. 응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의계 질서로 되어 있습니다. 두뇌, 머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두뇌의 하부 조직들입니다. 두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의계 질서하고 응집력, 이게 유기체입니다. 유기체가 전형적이죠. 이게 의계 질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중세 사회를 유기체로 봅니다. 중시사회. 완전히 계급사회로 되어 있었죠. 의계 질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그냥 영집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영집되어 있는 상황이죠. 개인보다 우월하다는 것. 그렇죠. 개인보다 우월합니다. 이게 전체가 개인보다 우월하다. 보수주의 전부 다 그렇습니다. 보수주의.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보수주의 비판. 자유와 개인주의는 내적 결속을 파괴한다. 인간을 원자화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무역주의, 영국 사회에서 자유무역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코언로우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농산물 관세법이 있습니다. 농산물 관세법 철폐를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이게 보수주의자들은 토지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관세법이죠. 코언로우, 곡물 관세법을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이걸 폐지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자유주의였습니다. 보수주의자는 계속해서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다시 영국, 독일, 프랑스의 보수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보수주의 비판은 자유와 개인주의는 내적 결속을 파괴하고 인간을 원자화시킨다, 이겁니다. 원자화시킨다는 게 나중에 공화주의나 또는 공동체주의에 들어가면 인간을 원자화시킨다는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원자화라고 하는 게 서로 인간관계가 그냥 계산으로 끝나는 겁니다. 네가 했어? 서로 필요함을 만나고 필요치 않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끈끈한 맛이 없다는 얘기죠. 결속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솔리데리티, 유대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정이라든지 배려, 그런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얘들은 이제 원자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모래처럼 막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자유주의나 개인주의는 다 이런 식이다. 과거의 공동체적 삶을 파괴한다. 그렇죠. 공물법 논쟁인데요. 공물법 논쟁도 결국은 보수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해결했죠. 그 다음에 소외 문제입니다. 소외. 그렇죠. 인간이 이와 같이 원자화되니까 뿔뿔이 흩어지니까 인간 소외 문제입니다. 이 소외 문제가 애초에 소외 문제가 보수주의자들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막스가 가지고 그래서 보수주의 칼 막스의 핵심 개념이라는 게 소외입니다. 소외. 나중에 보면 그렇습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회비안주의를 만든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 18세기 말 19세기에 이게 유럽 사회, 영국이라든지 유럽 사회가 전부 다 자유물결로 막 흘러 들어갈 때 그걸 반대를 한 게 이게 보수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회주의들보다도 보수주의들이 훨씬 더 그 자유주의를 비난한다. 시장 경제를 비판한다. 자본주의를 비판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버나드 쇼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쓴 혹시 여러분들 그 책이 그 제가 쓴 그 보수주의라는 논문을 쓴 게 있는데요. 그 책이 시장 경제 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이라는 책을 읽는데 거기에 보수주의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보수주의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에서는 뭐 그거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것만 따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죠. 오늘 책을 가져갔는데 2권을 가져갔는데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신 분 내가 한 2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수주의 국가관입니다. 국가주의자들이죠. 국가주의입니다. 국가주의. 뭐 필요하면 손 벌립니다. 왜? 지금 불안하니까 그렇죠. 뭐는 알 수 없죠. 자기 이론적인 것도 없죠. 불안하니까 국가에 의존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 인간의 먼저 자유주의 내적 결속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내적 결속을 파괴하는 것 그걸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국가에 대한 믿음이 강력합니다. 보수주의에게 국가는 법의 원천이냐 도덕의 원천. 뭐 이게 해결입니다. 해결이 보수주의 누굽니까? 해결을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게 누구한테 받았습니다. 에드먼드 버크한테 영향을 받은 게 해결입니다. 메테른시라고 하는 독일의 반자유주의 재상이었던 독일 그 사람도 버크한테 받고. 보수주의의 국가는 법의 원천이다, 도덕의 원천이다. 법칠증주의 전형. 법치는 보수주의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보수가 법치라고 하는데 그건 넌센스죠. 보수주의가 법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인간이라는 건 우열을 가리는 게 인간을 우열을 다룹니다. 우열을 다루고 우열을 가리고 엘리트주의 아닙니까? 보수주의가 엘리트주의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걸 싫어했거든요. 민주주의가 이게 모든 보편적인 투표권을 가진 그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게 원래 보수주의였습니다. 현명하고 도덕적인 인간이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배계층이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도덕적, 지적 우월성을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다스리고 정치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누구나 다 1인 1표를 가지고 있는 것, 누구나 다 가지고 평등한 게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애초부터 인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양민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천민으로 태어났다. 이게 플라톤의 얘기 아닙니까? 플라톤이 아주 보수주의 전통입니다. 보수주의 아주 꼴통 보수주의요. 그 사람이 원형이죠. 근데 보수주의 분배 문제인데 요거는 좀 흥미로운 건데 그 경제학적인 메리토크라시입니다. 메리토크라시. 왜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하는 게 이게 보수주의 그 핵심 요소인데 왜 귀족의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귀족의 의무죠. 귀족의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지. 왜 그러냐면 귀족들이 다 해먹으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짓는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회적 책임. 내가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물론 이걸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시를 하죠. 근데 책에도 내가 논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모든 위험한 군인 중에서 모든 위험한 쪽에는 장교가 앞서 나갑니다. 앞서가고 뒤에 부하가 따라갑니다. 장교가 뒤에서 부하들을 시켜서 위험한 지역에 투표하는 거예요. 위험한 지역은 항상 장교가 앞서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게 오블리스 노블리지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인 인간, 지배자는 도덕적이고 지적인 인간이 지배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경제학적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 노력 많이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메리토크라시에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유산상속 같은 게 전부 금지됩니다. 유상상속. 보수주의자들 유상상속 찬성하는 게 참, 그건 보수주의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원래 유산상속은 안 되죠. 보수주의. 왜냐하면 그건 내 노력의 대가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상속 금지되어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메리토크라시에서 이게 시장 경제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은 아닙니다. 메리토크라시가. 시장의 업적주의라고 이걸 메리토크라시가 이걸 능력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들 보통 능력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능력 아니면 지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가 지적인 능력에 의해서 시장 경제가 보수가 결정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인프트에서, 메리토크라시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건 인프트에 의해서 소득이 결정되는 얘기거든요. 인프트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소득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면 내가 두 사람이 빵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10시간 들여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2시간 만들어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10시간 들여서 빵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빵 맛이 없습니다. 결과죠. 그렇죠? 빵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2시간 들여서 만들었지만 그러나 빵 맛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월급 많이 줍니까? 누구한테 도보스를 많이 줘야죠? 메리토크라시는 후자입니다. 시간, 10시간 많이 한 사람들한테 돈 많이 줘라. 이게 노동가치 시장과 똑같습니다. 이게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같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노력이라고 하는 것, 이런 노력이 그냥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가 소비자들한테 얼마만큼, 소유자들한테 얼마만큼, 즉 다른 사람한테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다 드느냐에 따라서 분배가 결정되는 거죠.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오리엔테이드. 결과 지향적이죠. 시장 경제의 분배는. 그렇죠? 시장 경제의 분배라고 하는 건 결과 지향적입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내가 만든 물건이 아주 새로운 물건이라고 하지만 그 새로운 물건이 소비자들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인데 시장 경제에서는 물론 노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게 운입니다. 운. 내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맞추는 게 이게 운입니다. 운. 굉장히 운이 따릅니다. 시장은 운이다.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지금 부자가 됐다고 해서 부자 사람이 자기 능력, 자기 노력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코 운이 뒤따른 겁니다. 운이 뒤따라서 잘 나가는 사람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겸손해라. 이거죠. 겸손하라. 왜냐하면 운이 있다, 자기 능력 이외의 운이거든요. 운에 의해서 결정이 굉장히 많이 되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거 빼면 참 좋은데 그걸 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뺄 수 없다. 그 얘기를 누가 하느냐면 라스바르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정부주의자죠. 라스바르트 같은 사람은 이게 이 능력 운이 결정되는데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만 알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사회가 완전히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회하고 운이 아니라 완전히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라고 두 개를 놓고 봅시다. 어떤 사회가 더 안정적입니까? 어떤 사회가? 두 사회 전부 다 불안정한 사회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 능력 실패한 사람은 완전 낙인 찍습니다. 저 친구가 괴이른 사람, 저 친구 능력 없는 사람 낙인 찍혀버리죠. 그래서 이 완전히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 이것도 별로 불안정한 사회죠. 불안정합니다. 운에 의해서 완전히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 그건 그냥 이제 니힐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노력 않고 운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앉아서 하나님한테 비는 거죠. 내가한테 운을 좀 갖다 달라 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회는 아니고 운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사회. 이게 시장 경제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왜 안정적이냐면 내가 실패한다고 그래도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 위로하죠. 친구들한테 아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사법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대학에 좋은 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넌 능력 없어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죠. 너는 능력이 있는데 운이 나빴어. 이 운이 나빠서 이거는 좀 더해줘. 더해. 하는 식으로 실패한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게 이게 바로 운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게 이게 운이죠. 운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시장 경제가 왜 여러 가지 안정적이냐 하는 이유가 바로 운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경제적 성공이라든지 사회적인 성공 여부가 운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 밖에 운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데요.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한 것. 선택의 문제인데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참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높이 앉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글쎄요, 이거는 저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경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에드먼드 버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죠.
이 사람이 제도의 수명을 가지고 좋은 제도냐 나쁜 제도냐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물론 자본주의 사회를 지지를 했으면 시장경제 지지를 했죠. 굉장히 지지를 합니다. 시장경제. 왜 그랬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영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시장경제 교환이라든지 자유무역이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는 사회죠. 그런데 이걸 바꿔 넣을 수 있느냐? 이게 그렇죠. 지금에 와서 보호무역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에 와서 보호무역을 한다? 이건 아니다. 옳지 않다. 그러니 그 얘기는 지금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사회에 정착된 하나의 제도로서 전통이 돼버렸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반자유주의 요소 보십시오. 이 사람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불관용자입니다. 종교적에서 굉장히 불관용했습니다. 특히 보십시오. 도덕적 행위, 이 회일성, 종교적인 그 당시 영국의 뭡니까? 캐톨릭입니까? 그 도덕적인 그걸 가지고 전 사회를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이죠. 도덕적 행위의 획일성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직자들이 그 당시 가장 하층 계급이라고 할까요? 지적으로 낮은 계층들, 농민들이었습니다. 농민들 가르쳐라 했습니다. 국가의 돈을 받아가지고 성직자들이 나서서 농민들 가르쳐라. 성직자를. 그 당시 성직자라는 누굽니까? 카톨릭이죠. 이 사람들이 가서 가르쳐라. 그 다음에 구체제에 대한 반대 여론을 국가가 통제를 하라. 구체제에서 저항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건 국가가 규제를 하라. 에드먼트 버크가 이게 자유주의 아니었습니다. 이게. 나 한국에서 참 에드먼트 버크를 보수주의 에드먼트 버크라고 그러면서 자유주의 얘기하는데 난 놀랍니다. 이건 결코 에드먼트 버크가 자유주의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에드먼트 버크가 물론 구체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은 에드먼트 버크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제도들, 그렇죠? 과거의 전통을 했던 이런 점에서는. 그래서 이런 점을 과거의 제도들, 지금 살아있는 제도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 영향을 받은 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그걸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왜 이런 제도가 이렇게 생겨나서 이게 왜 우리한테 이게 남아있느냐 하는 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진화이론입니다. 그런 진화이론을 받아서 쓴 게 다윈이죠. 다윈은 과학혁명가가 아닙니다. 과학혁명. 사회과학 쪽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다윈 이전의 다윈주의자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지금, 데이비드 휴움, 애담 스미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먼데빌 같은 사람들, 꿀벌 우화를 쓴 먼데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화 이론을 가지고 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게 지금까지 살아나 있지? 뭐 때문에 이게, 죽은 거는 왜 죽었지? 하는 것. 왜 이게 소멸된 거는 뭐 때문에 소멸됐지? 해서 그걸 이론화시킨 게 진화 이론입니다. 그걸 이제 다윈이 갖다가 생물학적에. 그 다음에 독일 그렇습니다. 독일이 이제 이게, 그 당시 이제 유럽 사회가 중세 사회가 깨지면서 이제 새로운 사회로 들어가죠.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갑니다. 장사하는 것, 돈놀이 하는 게 그게 일상화되는 그런 사회로 접어드니까 이게 보수주의자들 지금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니까 이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독일 쪽에서는 특히 중세 사회를 동경하는 학설이 납니다. 이게 낭만주의 학파입니다. 낭만주의. 프랑스 낭만주의 여러분 이삭줍기 하는 것들 전부 다 이게 중세 사회를 동경해서 쓴 그림들입니다. 낭만주의 작품, 미술이라는 게. 산업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들이죠. 그 중세 사회에 대한 동경, 그리고 시장 경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보수주의자들이 시장 경제, 독일에서 아마 낭만주의 학파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자유주의, 자본주의 내지는 산업혁명을 반대를 하고 자본주의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메테르니히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원래 원고를 많이 줄였습니다. 한 30 몇 장이 되길래 줄였는데 특히 독일 보수주의에서 메테르니히가 영향을 받고 헤겔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헤겔. 자본주의에 대한 독일의 보수주의 비판은 이제 사회주의가 이어받았습니다. 사회주의가 이어받죠. 보수주의가 사회주의의 숙주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보수주의가. 완전히 자본주의 비판을 하거든요. 사회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불안하게 만든다. 이거죠. 자본주의라는 게. 인간을 원자화시켜 놓는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바로 이게 독일 사회주의자들한테. 이 전통이 사회주의자로 연결시키고, 보수주의자들하고 사회주의로 연결시켜 나온 게
바로 나치즘입니다. 나치즘이 하이에크는 자꾸 이제 나치즘을 뭡니까? 나치스를 사회주의의 원조라고 보는데, 그런데 결국 그 보수주의자들, 보수 꼴통들이었습니다. 보수 꼴통들. 그 사람들 협잡한 게 이게 나치즘이죠. 두 가지 결합돼 버렸습니다. 이게 나치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보수주의 뭐죠? 프랑스 보수주의. 프랑스 보수주의는 뭐, 이게 프랑스 혁명 반대를 하는 거죠. 프랑스 혁명. 거기다가 이제 앙상 레짐으로 막 주장을 합니다. 앙상 레짐. 구체제로 되돌아가야 된다. 구체제라는 건 뭡니까?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렇게 귀족사회죠. 귀족주의. 그 군주의 절대주의, 교황, 신권 통치, 귀족 정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상업과 도시화가 사회적 유대를 파괴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여러분들, 마크스 이전의 사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마크스 이전의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흔히 보면 시스몽디 여기 있죠. 시스몽디, 꽁트, 생시몽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사회학자들만 있는데 이 사람들이 특히 이 시스몽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스몽디.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인지 사회주의자인지 보수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갔는지 아니면 보수주의 때문에 사회주의로 됐다고 하는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시스몽디였습니다. 시스몽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이전의 마크스 이전의 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수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보수주의가 자본주의 비판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영국 보수주의입니다. 영국은 조금 이미 이제 산업화가 되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프랑스나 독일보다는 이미 이제 시장 경제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산업사회, 산업혁명 뭐 이런 걸 반대한다거나 또는 시장 전체를 막 반대한다거나 이렇게 막 체제 전체를 비판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좀 세분화시키죠. 그래서 보통 그 영국 보수주의자 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기 변동론 가지고 비판합니다. 경기 변동론. 그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 경기가 이게 순탄하게 하시라. 경기가 순탄하게 나가는 것이 항상 사이클을 낀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기계화가 실업의 원흉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보수주의자들이 비판을 했던 겁니다. 이건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전부 받아는 거죠. 보수주의자의 주장은 나중에 사회주의자들이 계승했다. 그 다음에 보수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연합해가지고 복지국가 옹호합니다. 복지국가. 보수주의. 여러분들 비버리지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죠. 이게 사회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누굽니까? 그 당시 보수주의자들 같이 합작으로 만드는 게 사실 복지국가입니다. 비버리지 나옵니다. 보수주의가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자유주의한테는 적이죠. 일종의 적입니다. 그 다음에 폐변 사회주의, 특히 영국에서 폐변 사회주의. 이게 이제 보수주의 비판을 받아가지고 역시 그걸 사회주의적으로 체계화시켜버리는 거죠. 이제 공화주의 나갈까요? 시간이 굉장히, 요즘 빨리 나갑시다. 좋은 사회. 여러분들 좋은 사회,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봐요? 좋은 사회. 좋은 사회가 뭐냐, 이거죠. 굿 소사이어티. 뭐죠?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 사람들이 덕을 통해서, 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여기서 내 것 대신에 타인을, 내 이기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이제 타인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죠. 자기를 희생시켜서 공공선을 지향하는 사회. 이거를 바로 이 공화주의들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좋은 사회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덕을 통해서 공공선을 지향하는 사회. 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선을 위한 희생입니다. 희생정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이게 이제 덕으로 봤습니다. 포지티브 버추죠. 여기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보면 버추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네거티브 버추, 하나는 네거티브 버추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포지티브 버추가 있습니다. 네거티브 버추라고 하는 것은 남은 도와주기를 하는 망정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라 하는 것. 이게 네거티브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네거티브 버추죠. 그 다음에 포지티브 버추는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공화주의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다 포지티브 버추입니다. 네거티브 버추가 아니라 포지티브 버추. 네거티브 버추가 아니라 포지티브 버추다. 남을 도와주지 않을 망정 남한테 해치지 마라라는 거죠. 네거티브한 거죠. 해쳐서는 안 된다. 타인의 자산을 훔쳐서는 안 된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는 그 밖에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소위 자본주의의 도덕적 윤리, 10계명, 기독교 성서의 10계명 중에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들어가는 게 전부 다 네거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마라, 뭐라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네거티브 버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이러이러한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포지티브 버추는 이렇게 행동하라 이거죠. 남을 위해서 행동하라. 적극적으로 행동을 지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덕입니다. 공화주의가. 그리고 공익에 관한 숙고, 공동체의 번영에 대한 고민, 이런 걸 해라. 공익에 대한 숙고, 공익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 행동이 공익에 이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가서 행동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번영에 대해서 고민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 시민들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꽁스상트 처음에 자유란 무엇인가 할 때 꽁스상트가 있어요. 꽁스상트가 말한 소위 고대의 자유하고 똑같습니다. 고대의 자유. 꽁스상트가 그 당시에 왜 꽁스상트가 두 개로 분류를 했느냐면 꽁스상트라는 자유를 하나는 현대적 자유하고 모던 리버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대의 자유죠. 고대의 자유. 엔시언트 리버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가 자꾸 민주주의를 얘기를 해요. 집단적인 의사결정 체제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를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루소 같은 사람들, 정치 참여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자기 밥도 굶어가면서 정치 참여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정치 참여라는 것. 정치 참여를 굉장히 중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꽁스상트 같은 자유주의자가, 야,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무슨 정치 참여냐.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쁜데 정치 참여냐. 그거는 옛날 로마 시대 수천 명이나 인구가 적었던 그런 시대나 맞는 얘기지. 지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피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자유주의를 했었는데, 이게 공화주의가 바로 이제 꽁스상트가 말하는 고대 자유를 정치 참여를 굉장히 중시를 했다. 공공선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과정이죠. 국가 권력을 제한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지.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왜 공화주의가 왜 생겨났느냐 하는 거죠. 공화주의 이렇습니다. 공화주의란 무엇이냐. 여기서 설명하는데, 이 공화주의가 왜 생기나, 이게 60년대, 70년대에 등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도 이제 역사 해석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역사 문제에 들어가죠. 역사 문제, 좌파가 이제 자꾸 수정주의 해석이 나옵니다. 좌파가. 미국에서 그런 수정주의 역사를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화주의가 생겨났던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 해석이 있습니다. 역사 해석 문제. 미국 역사.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하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했는데, 아메리칸 트래디션 오브 리버럴리즘이니까 자유주의 미국 전통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미국 전통. 그게 하츠가 쓴 책인데, 그게 바로 미국의 전통적인 역사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혁명이라든지 이런 건 로크의 전통이다. 미국 사회는 로크의 전통에서 로크의 자유주의 전통을 이어가는 게 역시 미국 사회다라는 식으로 역사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지배적이었고 교육도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좌파라고 하는 퍼코크라는 사람, POCK라고 하는 파코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다시 해석합니다. 야, 무슨 소리냐 말이야. 이게 공화주의였단 말이지. 자유주의 결코 아니었다. 로크의 자유주의 더더욱 아니다. 로크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논쟁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 대한 수정주의 해석의 결과로 공화주의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루이스 하츠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인데 이게 자연권 사상이다. 로크의 전통이다. 이게 그렇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가르치는 그게 이제 주류가 형성이 됐는데 근데 포카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키아벨리안 모멘트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고전적 공화주의를 들으면서 미국 역사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뉴딜, 위대한 사회 또는 자유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 이거는 미국 혁명 세대의 정신 속에 다 들어있던 거다. 그래서 미국 사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를 역시 공화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공화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난 옳지 않다고 나중에 이제 미국의 그 번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공화주의는 결코 아니고 이제 역시 자유주의였는데 자유주의가 어떤 자유주의냐면 로크의 자유주의는 아니었습니다. 로크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로크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여러 사람이 미쳤는데 그 중에서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이죠. 그걸 제대로 본 게 누구냐면 미국 민주주의라 쓴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를 쓴 토크빌의 책입니다.
그게 제대로 미국 역사를 제대로 잘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의 책입니다. 그걸 쓰는 공화주의로 해석하는 사람인데 전혀 저는 그렇게 안 보죠. 공화주의 아닙니다. 공화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세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스미스나 휴움 이런 사람들이 전통이다. 뉴딜이라든지 뉴딜이라는 위대한 사회 또는 위대한 사회는 여러 말로 더 그레이트 소사이티, 린든 및 존슨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서민층들, 잃어버린 빈자들, 잃어버린 계층이라는 게 막 드러나죠. 우리 사회가 좀 잃어버린 계층이 있다.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냥 잊혀진 계층이라고 하는 소련에서는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을 그때 당시 이제 등장을 하죠. 우대 정책이라는 게 그때 등장하는데 그런 전통이 그런 자유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 이게 바로 미국 혁명 세대의 정신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버커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결코 이렇게 러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지.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그런 아주 고도의 이론인데 거기까지 생각할 수가 없었다. 작은 정부라는 건 결코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오히려 큰 정부이죠. 뉴딜을 위한 이런 공화주의 정책. 공화주의에서 특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 말씀드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좋은 사회는 덕을 통해서 개인의 욕구, 내 자신의 욕구를 줄이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공공선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선의 문제도 있고, 공공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 이거죠. 퍼블릭 굿, 혹은 커먼 굿이라고 하는 것. 이제 어떻게 차지하느냐. 공화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얘기를 하죠. 민주주의에 맡기다. 민주주의. 공화주의 문제점 들어볼까요? 정치적 참여. 공수당의 문제였습니다. 정치적 참여. 그렇죠. 정치적 참여. 공수당의 문제가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공수당의 문제. 왜냐하면 오늘날 거대한 사회에서 고대인들이 중시한 정치적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공수당 때 얘기. 이렇게 수천 명이 사는데 살았던 시대의 민주주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오늘날 프랑스에 그 당시 2200년이 천 년이 지났다고 얘기했나요? 그런 식의 적용한다고 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특히 현대인들,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사람들, 현대인들은 정치 문제보다는 장사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장사가, 돈벌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지금 이 시대에 정치적 자유냐, 이제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퍼블릭 초이스에 나오는데, 퍼블릭 초이스의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퍼블릭 초이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참여라는 게 왜 문제가 있느냐, 즉, 공화주의가 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죠. 개인이 정치적 영향이 미미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 의욕이 없죠. 참여 의욕, 전부 별로 참여하는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제 흥미거리로 참여하는 거지.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제 얘기, 이 퍼블릭 초이스에서 하는 제 얘기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얘기들이긴 합니다. 오늘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컬렉티브 초이스라고 하는 게 인디비듀얼 초이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초이스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문제가 다원적인 사회에서 단일 공공선이라는 게 존재할까? 공공선이라는 게 공익입니다. 공익이 뭐냐는 거죠. 공공선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공익입니다. 공익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데 다수의 독재, 다수의 권력을 제한할 정도로 어떤 장치도 없다. 그렇죠. 이게 공화주의에서 다수의 독재라든지 다수의 권력을 제한할 어떤 장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화주의 그렇습니다. 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다수가, 그건 이제 사람들이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주주의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에 공화주의자들이 드는 것이 수구의 민주주의라는 거죠. 하버마스, 친좌파들이 만드는 수구의 민주주의. 그거 끌어들입니다. 그거 끌어들여. 거기 가서는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 욕심 다 버리고, 자기 것 다 버리고, 오로지 공론화하는, 공론장에 들어와라. 공론할 때 그 문제에만 오로지 집착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라. 그 얘기를 내가 아까 여러분들 소개했던 책에 들어있습니다. 이놈 수구의 민주주의라는 문제. 수구의 민주주의. 상당히 큰 문제죠.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퍼블릭 초이스와 같은 맥락인데 같은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퍼블릭 초이스가 참 중요한 학문이에요. 퍼블릭 초이스가. 우리가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퍼블릭 초이스를 알지 못해서는 근데 그 학문이
헌법이라든지 법학자들은 거의 설명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철학하는 사람들이 퍼블릭 초이스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퍼블릭 초이스가 경제학 쪽에서만 아니면 일부 행정학 쪽에서, 일부 정치학 쪽에서만 일부 얘기를 할 뿐. 그리고 정치학 쪽에서는 맨날 퍼블릭 초이스의 진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여론조사 하는 데만, 여론조사에서 누가 선거에 이길 것이냐 하는 거. 그게 초점을 맞습니다. 선거죠, 선거요. 선거에 집착하는. 근데 서울대학의 정치학 교수들이 전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퍼블릭 초이스의 진미가 있거든요. 왜 이게 현대사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들. 그거를 제임스 뷰캐넌이라든지 앤토니 다운스 같은 사람들 아주 철저히 분석을 하죠. 이게 원래 제 책이, 제 처녀 책이, 처녀 저서가 바로 퍼블릭 초이스, 그 당시 신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1993년도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여다 놓는다고 해도, 퍼블릭 초이스를 본다고 퍼블릭 초이스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까 했던 수구의 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수구의 민주주의. 우리나라 지난번에 공론, 원자력 탈원전할 때 공론화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건 모방을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그게 정치학자들이나 행정학 하는 사람들이 공공정책을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할 때 그 공론화 문제, 그렇게 해서 공론화를 중심으로 한 수구의 민주주의,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게 다수의 문제입니다. 다수의 문제. 그리고 지식의 문제인데, 여기까지 일일이 설명을 하는데, 이건 역시 내 책에서 아까 자유주의 도덕관과 법사상 그 책에서 상세히 다룬 책입니다.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다가 쓴 책이 4개의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구의 민주주의라는 걸 다뤘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덕의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덕의 개념이 전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 개념입니다. 적극적인 모든 거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이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보면 지식의 문제가 항상 뒤따릅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공익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따라야죠. 공익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 문제죠. 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계획이 이루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화주의도 역시 따지고 보면 합리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삼인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이쪽에. 그 다음에 공화주의 역사 해석 오르냐 겁니다. 정말 공화주의적 역사 해석, 미국 역사, 인류 역사, 미국 역사. 아마 미국에 공화주의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렇게 간섭주의적인 공화주의가 들어갔다면 미국이 오늘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그거죠. 정말로 오늘날 미국의 자유와 번영을 가능했느냐 이거죠. 뉴딜 정책의 복지국가 그리고 정부 간섭과 같은 공화주의가 정말로 오늘날 미국의 자유와 번영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데이비드 휴움, 애덤 퍼거슨,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의 자유주의 사상이 미국 혁명이나 헌법주의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 헌법주의라는 게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컨스티튜셔널리즘이라는 게, 헌법주의라는 게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걸 헌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지 않는 건 헌법이 없는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또 특히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인간을 원자적으로 보지 않고 안고 있다. 오히려 인간은 사회적 행동에서 덕성을 매우 중시한다. 토크빌의 미국적 민주주의다. 토크빌의 미국적 민주주의.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 이게 바로 토크빌이 제일 마지막 종의 토크빌의 이 책, 미국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서 제 1권이 끝에 있을 겁니다. 제 1권. 2권, 우리는 한국 책에 지금 2권으로 분류해서 번역해냈는데, 제 1권이 마지막을 보면 소련하고 지금 그 당시 러시아 문제였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대조를 하면서 인류 역사는 두 나라 사이가 누가 잘 나가느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다 바꿔질 것이다. 예측을 해냈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미국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러나 자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보면 역시 미국입니다. 그 적중한 거죠.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이걸 정말 교과서 되다시피, 중고등학교 교과서 되다시피 읽히면 참 좋은 책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부에서, 우리 토크빌에 대한 연구도 일부에서만 하고, 그리고 일부만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공익 개념입니다. 그럼 자유주의에는 공익이라는 게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익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설명하죠. 공익 개념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법이 지배하는 공익개념입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법이 지배하는 노모크래틱입니다. 노모크래틱 파블릭 굿입니다. 파블릭 커먼 굿 컨셉트라고 할까요? 법이 지배하는 공익개념이 있고 목적이 지배하는 공익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그 공화주의의 공익개념은 목적이 지배하는 겁니다. 목적.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엔드 스테이트, 어떤 상황,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사회에서 그 상황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겁니다. 몰고 가는 게 이게 바로 이게 목적이 지배하는 공익개념입니다. 목적. 인간을 수단으로서, 이 목적을 위한, 공익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어떤 특수한 목적, 아주 구체적인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이상적인, 이상사회죠, 이상사회. 엔드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이걸. 엔드 스테이트. 어떤 종말 상황적인, 결말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 상황을,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게, 이게 포지티브한 거죠. 이게 바로 목적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특수한 목적이 있죠, 특수한 목적. 그런데 법이 지배하는 사회, 법이 지배하는 공익개념, 이거는, 뭐뭘 다 해도 좋은데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이런 공익개념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법치입니다, 법치. 법개념입니다. 법이라는 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류의 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법, 무슨 법, 복지법은 누구를 위한 법, 누구를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하는, 뭐뭐를 위한 법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목적을 가진 법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네가티브하게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만을 금지시키는 것. 그리고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것 똑같이 적용됩니다. 룰라고 부르는데, 룰라고 할 때 법이라고 하는 그 법입니다. 그때 특정한 목적이 들어있지 않으면 탈목적적입니다. 언제든지. 탈목적적이고 네가티브합니다. 특정한 행동을 금지시켜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금지시킵니다. 누구는 허용하고 누구는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지 않을 행동만을 금지시켜놓고 그 나머지는 좀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그 법이 지배하는 공익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자산권 이론이 그렇죠. 자산권 이론. 자연권론. 그 다음에 자유. 이게 법치로서 제일 중요한 이게 자유론인데, 진화론적 자유론을 말하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여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고, 이거는 로크 전통의 자연권론이고,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그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공익개념은 바로 이쪽입니다. 후생경제학적. 이쪽이죠, 이쪽. 권력이론적, 마키아벨리나 마르크스 이쪽. 그 사람들은 권력이론적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 후생경제학이라고 보겠죠.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에 관해서 설명할게요. 공동체주의는 공화주의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공화주의에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나를 희생시키고 공공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덕입니다. 그 덕을 그와 같은 덕을 조장시켜주는, 촉진시켜주는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그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나는 공동체, 그 사회 하나의 공동체 속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역시 공동체를 위해서 위해서 행동을 한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 내 욕심, 내 개인적인 욕구를 희생시키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행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는 이렇습니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의식을 통해서 유대감을 강화시켜준다.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그 유대감을 강화를 통해서 공공선을 위해 자기 희생정신을 촉진시킨다. 이겁니다. 공동체주의 등장 배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주의 등장 배경 이게 1980년에 됐습니다. 1980년 롤스 오브 샌들이 주장이 있어요. 마이클 샌들 여러분들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마이클 샌들 정확히 얘기를 하죠. 자기 이론은 공동체주의, 공화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결합시켜 버립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얘기해요. 특히 그 민주주의 불만입니까? 그 책에 한번 보십시오. 민주주의 불만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공동체주의하고 공동체주의, 공화주의고 얘기를 쭉 써놓습니다. 자기 결부된 걸.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왜 공동체주의라는 얘기를 공화주의에 붙여넣느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는 게 우리 가족 공동체를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죠. 내 가족들, 그렇죠? 내 형제들, 내 부모가 자식들을 헌신하는 것. 이런 거 헌신, 개인적인 헌신입니다.
헌신, 그걸 조장시켜주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라는 주의는 공동체라는 의식입니다. 공동체. 나는 다른 데가 아니라 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자라나고 나를 키워준 곳입니다. 나를 키워준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없었다면 나의 존재는 없는 겁니다. 소속감, 그러니까 이거를 공동체주의를 뭐라고 그러냐면 연고적인 인간이다. 연고가 있는 인간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뒤에 가서 아주 롤스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이론인데, 이것도 내가 많이 지워버렸습니다. 지우고 간단히만 설명했습니다. 이거 봅시다. 롤스 정의론 볼까요? 롤스 정의론을 왜 공동체 이론이 샌들이 자기 은사거든요. 롤스가 샌들의 은사입니다. 은사인데, 왜 롤스 자기 은사를 비판하면서 공동체주의라는 걸 나왔느냐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의론이라고 하는 게 제 학위논문입니다. 박사학위 논문. 또 프라이브크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써서 이제 롤스의 정의론을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독일 쪽에 보면 사회적 시장 경제, 복지국가라는 걸 이론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이 없었습니다. 주로 어떤 이론이었느냐면 기독교 사회 이론, 기독교 이론이죠. 아까 얘기했던 기독교 이론을 가지고 복지 정책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존 롤스가 이제 사회 계약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이런 방법을 가지고 복지 이론을 정당화시켜주자라는 식으로 해서 그 당시 롤스가 1971년도에 쓰죠. 1970년대 내내 독일에서 다른 데보다도 독일에서 유명했죠. 존 롤스가 다른 데는 별로, 한국에는 나중에 유명해졌지만 최근에 가야지만 존 롤스가 유럽에서는 독일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복지 정책을 철학적으로 백그라운드 뒷받침해 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 당시에 무지의 장막이라는 얘기입니다. 베일 오브 이그노런스라는 말을 씁니다. 베일 오브 이그노런스에서 이제 의사결정합니다. 어떤 사회가 좋으냐, 어떤 법이 좋으냐, 어떤 사회가 좋으냐라는 걸 결정을 합니다. 베일 오브 이그노런스라는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의 자식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흔히 롤스를 비꼬고 얘기해서 애비애비도 모르는 놈들이 가서 이제 의사결정 내는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내 아버지가 내가 어디 출신인지 모르고 어느 지역의 출신인지도, 내가 여자인지, 심지어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무지의 장막이죠. 그런 무지의 장막에서 이제 좋은 선택을 하면 그때 이제 복지정책,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 강의였습니까? 롤스와 노직을 비교했을 때 그때 강의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제 복지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복지를 증진시킨다. 내가 나중에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주 못 사는 사람, 사회적으로 혜택을 못 받은 아주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을 그런 우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중시합니다. 복지정책을 취하는 그런 사회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서민층에 빠질 그런 우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민층을 우대하는 그런 사회를 선택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정의론인데 무지의 장막이라는, 내가 원자적이죠. 원자적이면 합리적입니다. 이기적이고 연고 없는 고립된 원자적 합리적 인간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인간.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회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내기 때문에 합리적인 거죠. 이게 보수주의는 전혀 다르죠. 보수주의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내려온 거, 이게 좋아. 하는 거죠. 옛날에 왔던 거. 그러나 이게 이제 공동체주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샌들은 그렇습니다. 샌들은 아니죠. 샌들은 연고 있는 인칸버썸입니다. 인칸버썸 맨입니다. 예, 롤스의 경우는 언인칸버썸입니다. 언인칸버썸. 이건 연고 없는 거거든요. 연고가 전혀 없는, 나 혼자뿐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릅니다. 내가 뭔지. 내가 장래 부자가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정을 내는데, 샌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인류애가 있습니다. 인류애. 그렇죠. 인류애. 공동체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건 너와 나서 우리라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이죠. 우이. 가족 굉장히 중시합니다. 월지 같은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공동체의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취급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종교 공동체, 아니면 마을 공동체, 소규모 사회 공동체.
이걸 이 사람들은 대규모 사회, 한국이나 미국 사회 같이 수억의 인구, 한국까지 수천만 명이 사는 그런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 너고 나, 너와 나 사이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다. 전부 다 우리라. 언어와 역사도 같고, 역사도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언어도 똑같고, 또는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우리입니다. 그들이 아닙니다. 데이가 없습니다. 전부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족이다. 한 사회. 우리 부산 사람도 내 가족이고, 북한 사람도 내 가족이고, 모두가 다 내 가족입니다. 심지어 인류까지도 내 가족이다.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하면 지나치게 이제, 나중에 이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사회 생물학 말고, 진화심리학 있죠. 진화심리학. 그겁니다. 원시적인 본능이죠. 원시적인 본능을 철학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게 공동체주의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그 다음에 인류의 공동체, 연고적 인간입니다. 유대감, 사랑, 우정,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감, 인간, 사랑, 우정이기 때문에 복지정책, 재분배를 중요시 한다, 이겁니다. 재분배. 그러니까, 롤스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될지 몰라, 나중에. 내가 부자 사람이 될지 나중에 어떤 이익단체에 소속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 불안감에서 이제 내가 아주 서민층에 빠질 우려성, 거기에다가 이제 투표를 이제 그걸 제대로 돌봐주는 그런 사회를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복지정책 선택하는데, 이쪽에서는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롤스하고 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롤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제일 최악의 상태에는 최소 수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 수혜자가 될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빼낼 권리를 주는 겁니다. 권리. 못 살아난 사람들이 한테 준 권리입니다. rights를 줍니다. entitlement죠. 그렇죠. 권리를 주는 겁니다. 내가 못 살게 되면 그럼 못 살게 되면 나는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샌들의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샌들의 경우에는 뭐냐, 공동체에서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나는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는, 도와줄 의무입니다. 의무. 이쪽에서는 권리를 중시하는 데면서 롤스에서는 이쪽에서는 의무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이 권리를 중시하는 걸, 권리를 되게 싫어합니다. 권리. 막 권리를 주장한단 말이지. 이 사람들 도대체 미쳤다 이거죠. 그러지 말고 이게 의무다 말이지. 나는 내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의무를 보여야 한다. 소위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 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아까 보수주의자들이 그겁니다. 그거 같이 그런 거를 사회적 책임이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그런 거를 철학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이 이게 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뭐 틀림없습니다. 라이트입니다. 저쪽에 라이트. 권리입니다. 롤스는 권리. 그러니까 뭐 나는 내가 가난하지만 사람들한테 막 받을 권리, 국가로부터 요구할 권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 국가로부터 권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권리라고, 그런 이쪽에서는 샌들의 경우에는 다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이제 부유한 사람이 의무가 있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복지정책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공동체주의 문제입니다. 공동체주의 문제.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진화심리학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라는 본능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유대감, 소규모 사회 유대감 또는 사랑, 애착심 뭐 이런 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적 유전자라기보다는 리들리가 여기는 이타적 유전자인 셈입니다. 이타적 유전자. 나는 누구죠? 리들리 같은 사람은 자본주의를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사회생물학자시죠. 진화심리학자이면서도. 그러나 도킨스 같은 사람,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도킨스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자본주의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도킨스가 완전히 사회주의자죠. 마르크스에 가까운 사회주의자입니다. 도킨스가. 여러분들 도킨스 우리 우파들 지난 시간에 전에 그랬습니다. 우파들이 이기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자본주의 인간 행동을 정당화시켜준 이론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주의자라는 얘기가 지금 한국 사회에 접해 있습니다. 그건 거의 다 확실히 거의 지배된 사상입니다. 이 유대감. 그러니까 소규모 사회죠. 소규모 사회의 모랄을 대규모 사회의 기초로 만드는 것. 이겁니다, 이게 공동체주의입니다. 소규모 사회, 가족 모랄을, 가족에서 쓰는 모랄을 전체 사회에 쓸 수는 없거든요, 전체. 그렇죠? 전체 사회. 우리 5천만이 사는 인구를 다섯 사람, 그리고 혈연 관계, 이런 피로 물들은 것, 아니면 인연 관계, 친구지간에 지는 그런 도덕적 원칙을 전체 사회에 적용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이걸 솔리다리티, 유대감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유대감이라는 건 뭐냐면 포지티브 버추입니다. 포지티브 버추. 뭐뭐 하라, 뭐뭐 누구한테 도움을 줘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거지한테 돈을 줘라, 이런 뜻입니다. 못 사는 사람한테 돈을 줘라. 이게 이제 사랑이죠. 애착이고, 그렇죠. 공동체에 대한 애착, 집단주의 사상입니다. 인간은 애초부터 집단주의였습니다. 집단주의. 그 집단을, 내 그룹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정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단주의였죠. 그리고 그 개인은 집단, 그 그룹의 하위, 그룹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룹 우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주의도 그런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이 맥락하고. 이런 그 원시사회의, 스톤 에이지 마인드라고 하죠. 원시사회의 정신. 스톤 에이지 마인드. 석기시대의 정신이죠. 이런 정신이 바로 공동체주의인데, 수렵채지 이겁니다. 여기 다 있죠. 수렵채지, 외적을 막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이게 이제 폐쇄된 사회였죠. 폐쇄된 사회. 폐쇄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적입니다.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그리고 나머지는 적입니다. 적이기 때문에 적은 내가 가진 도덕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차별하죠. 차별적으로 적용을 해버립니다. 공동의 룰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불리한 룰을 그쪽에 적용하는 거죠. 그들과 우리 차이가 그겁니다. 그게 이제 폐쇄된 모랄입니다. 열린 모랄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마라는 식으로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 버추. 이게 뭐냐면 열린 사회의 도덕입니다. 자유, 사적 소유, 개인주의 이거죠. 사적 소유. 이건 소극적 덕성입니다. 소극적 덕성. 거대 사회에서는 공동선을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 거대 사회에서 공동선, 적극적인 공동선을 찾기는 힘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룰 오브 로라고 하는 게 그게 자유사회의 공익 개념입니다. 자유사회의 공익 개념.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유주의자들의 공익 개념은 자유주의자들은 룰 오브 로를 실현시키는데 우리의 정신을 좀 거기에 집중하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과제하고 똑같은 얘기죠. 국가의 과제. 공익이라는 개념이. 국가의 과제하고 똑같습니다. 국가의 과제 뭐예요? 룰 오브 로를 실현하는 거죠. 룰 오브 로를 실현시키는 거죠. 이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칙이죠. 규칙.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별 없이 보호하는 겁니다. 그때 보호하는 법이 대부분 네거티브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법이나 형법하고 똑같습니다. 사법하고 형법은 사법하고 민법입니다. 사법하고 민법입니다. 민법이 바로 이런 그 사법을 집행하는 것. 민법하고 형법. 이걸 사법이라고, 두 가지를 합해서 사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 이런 사법을 집행하는 것. 그게 공익 개념입니다. 이게 룰 오브 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노모크래틱 소사이어티. 노모입니다. 노모스가 이게 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뜻이 있고, 크래틱이라는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노모크래틱 소사이어티. 그 다음에 목적이 지은 텔레오크래틱 소사이어티입니다. 텔레오크래틱은 텔레오가 목적이거든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동원해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개인의 자유. 칸트에 있어서의 인간을 목적으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국가는 이 개개인들을 목적으로 취급해야지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똑같은 거죠. 그런 칸트의 정언명령을 위반하는 게 바로 목적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칸트의 법리론을 보면 목적 그러면 빼라 합니다. 이건 목적이 들어있는 건 법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공동체주의와 분배 문제가 그걸 하고 끝냅시다. 공동체주의, 이거 이제 분배 문제. 아까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빌트 챔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빌트 챔벌린이 60년, 70년 아마 미국에서 유명한 그 야구 선수였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노지기 책에서 로버트 노지기 1972년입니다. 72년 아나키 스테이트 앤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책을 썼을 때 그 책에서 드는 예입니다. 빌트 챔벌린이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회상해서 듣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 10,000명이 그 야구 선수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빌트 챔벌린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야구를 구경해서 $10를 주면서 10,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10,000명인데 그때 이제 그건 돈이 뭡니까? 수입이 10만 달러입니다. 10,000명이 10만 달러. 10만 달러인데 10만 달러를 전부 다 챔벌린한테 다 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나눠서 국가에 반납을 해서 재분배를 시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빌트 챔벌린이 10만 달러를 전부 다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롤스의 경우 같으면 뭐고 하이에크 같으면 뭐고 아니면 노직 같으면 뭐였느냐? 노직은 그건 당연하다 이거죠. 당연하다. 이건 이 사람한테 가질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은 내 거거든. 내 능력은 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죠. 그 다음에 하이에크 같은 경우 자유죠, 자유. 이건 챔벌린 거다 말이죠. 챔벌린 다 가져야 된다. 그럼 롤스는 뭐냐 이거죠. 롤스는 능력이라는 게 이게 공공재화라고 하고 파블릭 구스로 봤거든. 공공재화라 공유재입니다. 공유재로 봤거든. 내 거 아니다. 내가 살던 김연아의 그 은반의 여왕 김연아 씨의 그 제주, 그 스케이트 제주, 그거 다 이게 국가 거다 이런 식입니다. 롤스는. 지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그게 지 거냐 이건. 전부 다 운에 의해서 결정된 건데. 그거는 나눠줘라. 그래서 제일 못 사는 사람한테, 서민층들한테 나눠줘라. 이제 이런 식입니다. 빌트 챔벌린이 돈부터 그렇게 줘라. 자, 그럼 공동체주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공동체주의. 챔벌린이 다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 묘하죠. 네가 챔벌린, 네가 성공한 거는 공동체 때문에, 공동체의 존재 때문에 네가 성공한 거단 말이야. 공동체가 없어봐라. 미국의 야구가 없는 그런 사회를 연상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지.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이게 야구를 좋아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가 성공한 거지. 그러니 네가 다 가질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겁니다. 여기 개인이나 기업의 존립은 사회의 덕택이다. 공동체의 덕택이다. 이거죠. 우리 많이 흔히 듣죠. 그러니 타인으로부터 얻어내려는 권리보다는 그렇죠. 사회의 덕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타인으로부터 얻어내려는 권리보다는 타인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 공동체에게 갚아줄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로부터 혜택을 입었으니까 덕택이니까 공동체의 덕택이니까 내가 공동체에 대해서 갚을 의무가 있다. 내가 성공했으면 그 성공한 대가 성공했으면 성공을 가져다준 그 원인 이어준 국가의 공동체에 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보다는 그렇죠. 이게 롤스 같은 경우는 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 아니면 노직 같은 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입니다. 그렇죠. 배타적 권리죠. 내 몸, 내 능력은 이건 아무 누구도 쓸모없어요. 이건 내 거야. 배타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공동체주의자들은 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보다는 타인에게 갚을 의무가 중요하다 이거죠. 갚을 의무. 그래서 그 공동체주의 의무 굉장히 사회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빌트 챔벌린의 경우도 여기 굉장히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 예. 여기 있습니다. 야구선수 박찬호 예를 들는데 이게 어떤 글에다 쓴 건데 아마 칼럼에다 썼을 겁니다. 야구선수 박찬호의 성공은 개인 능력, 야구팬, 야구연맹, 그 다음에 방송산업 등 야구 문화의 덕택이다 이거죠. 그리고 기업인이라는 것은 사회의 소비자, 노동자, 원료 공급자, 납품업자, 지역사회 등 여러 사람의 덕택이다 이거죠. 지가 혼자 이윤을 냈겠느냐. 그러니 다 갖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번 돈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는 게 정의다. 사회에 환원하고 재분배를 쓰는데 환원하다. 이게 정의로운 사회다. 문제가 있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논리 문제가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난 이거 설명할 때 좀 보십시오. 야구 선수는 야구 팬들로부터 받은 것 이상으로 야구 팬들한테 혜택을 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 50원의 물건을 샀습니다. 50원. 그럼 50원을 희생을 하고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면 50원의 희생한 것보다는 더 큰 효용이 있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10달러 받고 어느 한 사람한테, 10달러를 어느 한 사람, 야구 팬한테 1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10달러를 준 야구 팬은 10달러 그 이상의 효용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10달러 이상의 야구에서 이거 흥미를 느끼는 거죠. 10달러고 또 10달러를 받았으면 10달러만큼의 그 흥미를 느낀다면 사람들 내가 희생한 거 이제 이익이 제로죠. 그런데 그 이상을 받았던 거예요. 이제 이걸 경제학에서는 렌트라죠. 뭐라고 부르니까 소비자 잉여라는 말을 쓰죠. 소비자 잉여죠. 내가 10원 주고 물건을 샀으면 10원 이상의 효용을 가치를 나한테 주는 거죠. 예를 들면 20의 가치를 준다고 한다면 10원을 주고 20의 가치를 샀으면 10이라는 가치, 이게 바로 내 잉여죠. 그러니까 이거 욕구를 충족하고 또 야구 문화에도 기여했다. 기업도 소비자로부터 받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치를 창출을 하면서 생산과 유통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줬다. 김연아 선수 또 나오네. 내가 참 좋아했는데. 사회적 책임이 없지. 그 아주 참, 운동선수 참 휘게 아주 멋있게 잘하대요. 사회적 책임이 법적 강요. 사회적 책임이 법적 강요죠. 공동체주의가 그겁니다. 사회적 책임이 법적 강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 기업의 활동. 이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출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으면 성공을 한 그 대가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내가 성공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성공을 했으면 가끔 다 친구한테 술 사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공동체적인 요소죠.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성공을 했다. 집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고맙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친구들, 혹은 직장 동료들. 내가 직장 동료들한테 내가 직장에서 다른 부서 좀 높이 승진을 했어. 그러면 한턱 내는 것. 이것도 역시 공동체적 요소죠. 그렇죠? 내가 성공한 게 너덜 덕택이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이제 공동체적 요소인데, 그건 자발적인 거죠. 그런 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좁은 범위에서는 그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게 범위가 있는데,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도움을 받은 정도가 이제 희박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알트루이즘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알트루이즘이라는 것도 이타적인 행동도 가까운 사람을 들어 이타심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타심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얘기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 스미스가 내 손가락 하나 조금 피나게 가지고 찔렸으면 밤새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뭐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10,000명이 중국에 영국의 어느 한 시민이 중국의 화산 폭발로 중국에서 10,000명이 죽었다고 했을 때 영국 사람이 그거 가지고 10,000명이 죽은 걸 슬퍼하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영국에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기 친구가 좀 죽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달라지죠. 그때 심정. 그래서 이게 동감의 원리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동감 원리, 심파시라는 원리에서 역시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동감이 적극적인 동감에서 네가티브한 동감으로 변화하는 네가티브. 적극적인 것은 적극적인 덕이죠. 적극적인 덕에서 또 소극적인 덕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담 스미스가 네가티브 버추, 사람을 죽이는 것, 강간하는 것. 여러분들 강간한다니, 어린애를 강간한다니, 여러분들 분노 굉장히 느끼죠. 내 아들도, 내가 먼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든지, 살인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나와 거리가 없는 사람들, 아이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슬픔도 같이 해주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네가티브한 경우, 포지티브한 경우, 가까운 사람한테 포지티브한 감정을 갖지만, 점점 멀어질수록 네가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티브 버추라고 하는 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동감 원칙도 네가티브해진다. 소극적으로 된다. 엷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뭐, 여기는 공동체주의인데, 뭐,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이건 뭐, 뒤에 가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 나중에 제일 끝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 전통의 자유주의가 대안이다. 그 얘기입니다. 스코틀랜드, 여러분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휴머를 아마 철저히 한번 공부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